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국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정부가요. 거의 윤석열 정부는 자기네들이 미국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한미일 삼각동맹 외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미국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나라 통화가 언제부터 기축 통화가 됐나 봐요. 지금 러시아에게 무역 제재를 했어요. 러시아에게. 지금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게 수출되는 걸 추가 금지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례적으로 러시아의 외무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을 듣고 러시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대응에 조처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우리에게 러시아에게 수출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수출 금지 품목으로 한 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놀랄 만한 대응을 하겠다. 경고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놀랄 만한 대응을 하겠다. 이게 뭔가 했더니요.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러시아를 겨냥해서 상황 허가 대상을 추가 확대 고시 개정안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들이 혹시나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거는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건데 말이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거지 미국이 제재하는 거죠. 미국 제재에 우리나라가 바보같이 균형자정 역할을 하면서 눈치 보면서 국익만 살피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동참을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품목이 들어가 있냐? 건설 중장비, 2차 전지, 공작기계, 항공부품 여기에다가 682개가 추가되면서 러시아로 수출 못하는 게 1159개가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문재인 정부 때 러시아에서 얼마나 많이 자동차 팔아먹고 알짜배기 자원 끌어다가 썼습니까? 이제는 그냥 미국만 믿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 다음에 오늘 김원준 총수가 아침에도 얘기한 건데 윤석열이가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다. 도대체 윤석열이가 순방 가갖고 무슨 일자리를 창출했고 무슨 민생을 챙겼습니까? 대한민국 국부 유치시켰어요. 외국에 나가갖고 105조 첫 쓰시고 7조 수주하셨어요. 마이너스 98조예요. 이 돈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에 투입되고 일자리 창출에 쓰였다 그러면 전 국민에게 몇 천만 원씩도 나눠주는 돈이에요.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다 민생이다. 김어준 총수 말대로 내년에도 존나게 돌아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해외 순방비 특활비 늘려갖고 돌아다니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바로 들어갈게요. 한동훈부터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국 2번부터 할게요. 한동훈 비대위가 저는 길어야 2달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잠깐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됐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냐면요. 어이구 씨.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죠? 한동훈 비대위 뭐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시작부터 왜 말이 안 되냐면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태까지 인요한 일을 내리꽂아 갖고 혁신이라고 하면서 외쳤던 게 뭐예요?
인요한이를 내려보내서 인요한이가 거의 한 달 동안 그냥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혁신이었죠. 혁신. 그렇죠? 그 혁신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인요한이 혁신의 대상이 누구죠? 윤핵관. 그렇죠? 그 다음에 영남 중진들이었죠. 윤핵관과 영남 중진들 불출마였죠. 거기에 험지 출마라든지 윤핵관과 영남 중진들이었죠. 혁신의 대상이. 가장 윤핵관 누굽니까? 한동훈이에요. 혁신의 대상이 혁신한다고 지금 비대위원장 하는 꼴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누가 봐도 윤핵관을 내년 총선에서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핵관 중에 핵심이 바로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이는 한동훈이 윤핵관 아니 김핵관이구나. 한동훈이는 김핵관이구나. 그렇죠? 제가 실수했네요. 가만 보니까 한동훈이는 김핵관이네. 김핵관이니까 윤핵관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김건희가 내리 꽂았네. 제가 실수했는데 결국은 누가 봐도 윤핵관 정리한다라고 하면서 인요한이 나와서 난리쳤고 영남 중진들 불출마 종용하고 그래서 장제원이 불출마하고 김기현이 그래서 전 나갑니다 뭐 이렇게 버티기 들어갔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 돌고 돌아 원점이 된 거죠. 한동훈이가 다시 비대위원장 되는 순간 그냥 윤핵관이 다시 당도 장악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의 정치가 어제나 오늘 이틀 연속 보면서 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동훈이가 야당과 여당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사람들이 안 해주잖아.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한동훈이는 그냥 민주당은 민주당 리콜 적이라고 생각해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무게감과 야당의 당대표의 무게감은 다른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요. 무한 책임을 지는 사실상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해야 돼요. 지금 한동훈이가 집권하자마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이가 오히려 약속 대련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오히려 야당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협치를 하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조중동은 계속 기대를 했죠. 근데 한동훈은 어쨌어요? 그냥 공격 손흥민이가 돼 있어요. 모두가 김민재를 원했는데 그렇죠? 적당히 야당과도 좀 잘 지내면서 내년 총선에서 자기 진영 안에 사람들도 끼어안고 한마디로 수비형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공격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수비형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자기가 집권 여당인지 집권 야당인지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취임하자마자 이재명 저격하고 이준석과 만날 용이 없다라고 하고 그냥 결국은 무조건 직진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인지 여당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비대위원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제 개딸 전체주의라는 건 뭐죠?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예고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낮에 정치 데스크 우리 데스크 회의에서 정치 분석을 하고 제가 월수금 방송이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낮에 하지 않았던 거를 또 분석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제 앞에 엄청난 기사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낮에 하지 못한 것들을 저녁 때 지금 분석을 하는 거는 결국은 한동훈이가 저렇게 저돌적으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검사들의 습성이 뭐냐면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고 야고 검사들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집권 여당의 정치인이 돼도 한동훈이는 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적으로 대하니까 절대 손을 내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도 이재명 당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게
나홀로 직진을 하면 자기 지지자들과 같이 달려갈 수 있지만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요 조금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손을 잡고 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지금 조중동에 애가 탄 거예요. 애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제 보면 선거 전략도 없어요. 개딸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내년 총선은요 이념대 갈라치기로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기조랑 똑같죠. 노동자와 사용자를 갈라치기를 하고, 그렇죠? 노노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 남녀 갈등을 일으키고,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어제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청산 이 자체가 이념 대결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고맙죠. 졸라 일관성이 있어서. 우리한테는 땡큐죠. 국민들은 그리고 심지어 보수 일간지도 바뀌어야지 산다. 바뀌어야지 산다. 윤석열. 저는 바뀌기 싫습니다. 동훈아. 네가 뭐 내려가서 뭐 해봐. 지금 제가 저보러 내려가라는 겁니까? 이 새끼야 법무장 그만두고 네가 내려가. 형수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동훈씨 나 좀 살려줘. 차 뗐어 이거야. 지금 저에게 모든 목숨을 거친 겁니까? 이 깐죽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 예언을 할게요. 한동훈이가 내일 관례상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야당 대표를 인사하러 가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뭐라고 덕담을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좀 여야가 싸우지 말고 협치하는 정치를 좀 보여줍시다 라고 얘기하면 한동훈이 그냥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까? 늘 민주당이 저희 말꼬리 잡고 민주당이 저희 발목 잡지 않았습니까? 이지랄 떨 거예요. 그쵸? 얄밉게 이재명 당대표는 너그럽게 이제는 좀 협치해갖고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 내년에는 좀 여야가 힘 합쳐갖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자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언제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까? 이지랄 떨 거라고. 안 봐도 뻔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 어제 그 선거 전략이나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죠. 저는 너무너무 어제 한동훈 취임식 보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게 한동훈이가 마치 딴 사람 같이 만약에 180도 바뀌어갖고 윤석열과 차별화 전략을 쓰고 마치 통합을 국민의힘은 내년에 절대 분열 없이 통합의 길로 단일화돼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할까 봐 되게 걱정됐었는데 결국은 오늘 이준석 씨가 얘기한 것 같이 한동훈이는 모든 내년 총선 이기려면 윤석열과 차별을 하라라고 계속 울부짖고 있는데 보수 조중동이 빌면서 한동훈 제발 김건희 특검 받아야 돼. 그리고 윤석열과 차별화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빌면서 막 충고의 글을 써줘도 지금 제가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형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지랄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별화를 원하시면 이준석과 차별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과 차별화를 해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땡큐예요. 잘 보세요. 윤석열과 차별화 전략을 해갖고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조중동이 했더니 느닷없이 이준석과는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석과 차별화를 해요. 응? 이준석과 차별화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그 분석은 좀 해드리고요. 그냥 아무 선거 전략도 없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이제 왜 위기에 처할 거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공직자였습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어떤 의혹들이나 그런 것들은 고소고발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한동훈이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이제 정치인이죠. 그럼 뭐가 따라갈 것 같아요? 검증이라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한동훈은 본인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저희 작은 언론사도 다시 한동훈 자녀, 한동훈 처가 다 지금 캐고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은 이제 정치인으로 데뷔한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었던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잠깐 혁신위원장이 되더라도 검증을 받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정치인으로 데뷔하는 순간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당연히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그렇게 깨끗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나경원이나 한동훈이나 자녀 입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한동훈이의 처가의 주식 문제도 저희 다 알고 있어요. 다 캐고 있었고 결국은 한동훈이 등판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멍청한 짓거리는 뭐냐? 한동훈이는 혁신의 대상이지 비대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윤핵관은 혁신의 대상이었지 그런 혁신의 대상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갖고 국민의힘을 혁신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묘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 진짜 기묘한 정당이에요. 혁신의 대상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혁신을 한다고 나대니 얼마나 웃깁니까? 응? 이런 역설적인 정당이에요. 응? 결국은 한동훈도 민주당에 여러분들 뉘앙스를 띄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응?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는 자기가 검사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칼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들 지금 조중동을 오늘 제가 다 좀 살펴봤어요. 조중동을 살펴봤더니 지금 조중동이 정말 눈물 나는 한동훈 커버에 지금 들어갔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한동훈 자체가 윤석열과 차별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에는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과 각 세우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조중동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중동이 윤석열을 비판하고 한동훈을 띄워요. 졸라 쌈박하죠. 신박하죠. 조중동이 윤석열을 까면서 한동훈을 띄워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띄울 게 없나 했더니 조중동에서 윤석열 부부 특검 받아야 된다. 이런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막 까. 그러면서 한동훈에 대한 기대치를 막 써. 너무 이상하잖아. 한동훈이가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동훈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윤석열에 의해서 자체 발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피사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한동훈이가 차별화 전략을 쓰려면 윤석열을 까고 한동훈을 띄워줘갖고 언론이 차별화를 시키고 있어. 응? 이런 눈물겨운 조중동의 지원사경이가 이거 위장술이죠. 위장술. 그렇죠? 위장술입니다. 진짜 이런. 그러면서 여러분들 동아일보 논설을 보면요 이래요.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조선일보 여당 원로들 한동훈 비대위 힘 실어. 저번에 다 이게 다 미리 띄우는 거잖아요. 이순신처럼 배 12척만 남는 당 맡겨보자. 왜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한동훈을 띄워주면 한동훈이가 스스로가 윤석열과 각을 안 세워도 언론에서 이렇게 지저대면 한동훈과 윤석열이 차별화점이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위장술. 언론이 만들어내는 각세우기 전략. 이 언론이 지금 이지랄을 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동훈이가 못 버틸 만한 게 뭐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이요. 벌써부터 영남 지역에서요. 그 지역에서 공천 개싸움 났어요. 제가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들 김용판 아시죠? 2012년 대선을 하루 앞두고 댓글 공작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김용판이 지역구에 이번에 누가 나오냐면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나와요. 얘네 둘이 지금 서로 네거티브하고 막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부터. 김용판이가 뭐라 그러냐. 김용판이 지역구에 권영진이가 다시 도전한다니까 대구를 망친 사람이 권영진이다. 벌써부터 이지랄 떠는데 컷오프 당하고 이제 후보 검증하고 이름은 한동훈이가 이거는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와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왜 한동훈이 비대위가 길어야 2달이냐. 김건희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을지언정 15일 내에 국회에서 다시 돌아오면 민주당은 느긋이 국민의힘 공천 개싸움 보고 특히 영남 여기서 난리가 납니다. 민주당도 가장 공천이 시끄러운 데가 호남이에요. 민주당의 공천이 곧 빼지니까 대구의 공천 자체가 곧 빼지니까 가장 치열한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은 느긋하게 있다가 설 앞두고 저쪽에서 벌써 막 오한마 도끼 들고 막 당사 앞에서 분신자살한다 그러면서 삭발하고 그럴 때 김건희 특검 재의결 표결로 딱 붙이면 두고 봐라 이 개새끼들 나만 죽을 줄 알았냐 너도 죽어라. 진짜예요. 선거 앞두고는요 선당 우산은 개나 갖다 줘요. 그런 정당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열받으면 무소속 출마해요. 응? 거의 진짜예요. 응? 그리고 중남구 출마한 노승건이라는 놈은 도태우 지지자 3명을 고소하고 지네끼리 난리 났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개싸움 났어요. 대구 중남구 선거 막 지네끼리 고소하고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무슨 수로 얘가 커버를 합니까? 그리고 한동훈이는 내년 총선 프레임이 벌써부터 이념 대결 그리고 갈라치기로 가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갈라치기를 해야만 이준석 신당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준석 신당 개싸움 한동훈과 개싸움 예고한 이준석의 진짜 노림수가 뭘까라고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뭘까?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시죠. 이준석이가 누가 봐도 지금 신당의 동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이가 전략적 미스다. 사실상 본인의 탈당 날짜를 정해놓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조기 등판함으로써 이준석 신당의 이슈를 잠식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준석이는 예고대로 탈당을 했어요. 그렇죠? 탈당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랑 각을 세우지 말고 윤석열과 각을 세우라 그러는데 이준석이 왜 나랑 각을 세우냐라고 하면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사람들은 신당 창당에 파급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거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가 잘하지 못하면 왜 여러분들 보세요. 심오한 심층 분석을 하나 해줄 거예요. 지금은 이준석의 신당 창당의 이슈가 많이 꺾였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어요. 왜 이준석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냐면 이준석은요. 한동훈과 윤석열을 비판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상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국힘당에서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을 비판해야지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잘 보세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모든 이슈는 이준석이가 선점을 해요.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가 오는 거죠. 똑같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판해도 이준석이가 비판하면 언론에 실리고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 잘못하면 민주당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상민이나 이상민이나 누구죠? 조응천이나 이원욱이나 김종민이나 민주당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데 왜 얘네들이 말 한마디가 기사에 실립니까? 민주당에서 내부 총질하니까 기사에 실어주거든요. 이준석이는 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비선이다. 솔깃하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나와서 김건희가 실제 권력자 아니냐 비선이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야당이 여당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당이 여당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이준석이가 김건희가 실제로 비선이다라고 얘기하면 너 뭐 알고 있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 뭐 알고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자기는 그 사실을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선거가 다가오면 올수록 지금은 민주당과 차별화를 두지 않죠. 왜 이준석이가 민주당을 지금은 까지 않냐?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을 잡을 필요가 있으니까. 중도 성향의 지지자들을 잡을 필요가 있으니까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지금 윤석열만 패는 거죠. 그래서 중도 성향의 왜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준석이는 윤석열을 때리면 중도의 마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당이 야당인데 이준석이가 계속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판을 하면 이준석이가 개혁 진보 세력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준석이를 죽여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준석이가 야당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준석이가 야당 역할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발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준석이가 제1 밖에서 개혁적인 진보 성향의 야당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이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는 윤석열과 결국은 손을 잡을 것이다. 아니죠.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오는 순간 사실상 끝난 거예요. 이준석이는 그래도 통합형 비대위원장이 왔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신당 창당을 망설였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요구했던 거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당을 이제 윤석열의 최측근인 한동훈이 당을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형국이 됐죠. 이준석이는 여러분들 신당 창당을 해놓고 진짜 노리는 건 뭐냐?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얻느냐가 아니에요. 총선 이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한동훈이나 국민의힘은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비대위 체제입니다. 당연히 한동훈이는 내년 총선에서 망하는 순간 비대위원장 날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홍준표가 목소리가 커지고 오세훈이가 목소리가 커지고 당내 김무성이 목소리가 커지고 유승민이가 목소리가 커지고 비윤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니들 믿고 니들한테 모든 걸 내주고 총선 치렀더니 결국은 이 꼬라지가 됐냐. 그러면 누가 봐도 이제는 비윤의 시간이 오는 거죠. 이준석이는 밖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놓고 결국은 한동훈이 다음 사실상 한동훈이는 4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이잖아요. 4개월 비대위 내년 총선 끝나면 비대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 때 모두가 하나같이 이준석이가 밖에서 지지율을 뭐 10% 정도만 유지하고 있어도 이준석을 먼저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리는 거는 진짜 이준석이가 노리는 것은 총선 이후에 국힘당을 비대위원장이나 국힘당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세력을 여태까지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뽑히고 나서도 당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검사들 때문이거든요.
검찰의 캐비넷, 가세연의 보도, 결국 검찰의 캐비넷이 가세연에게 들어가고 그 가세연의 보도에 의해서 이준석이가 성매수. 이준석이는 사실상 검찰에게 악을 품고 있잖아요. 응? 그쵸? 지금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만약에 신당 차린다 그래갖고 컷오프 탈락된 사람들 몇 명 합류하고 그래봐야 이준석이는 20석에 현직 배지단 사람 20석을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이가 이낙연도 얘기를 하고 여러 정당들과 연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준석이가 한동훈의 등장에 의해서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라면 내년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준석은 지지층이 있잖아요. 20, 30대의 젊은 남자들과 결국은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층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결국 내년 총선 이후에 국힘당이 대패를 하게 되면 총선 백서가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과 윤석열의 직진 정치, 통합의 정치가 아닌 갈라치기의 이념의 대결로 끌고 가다가 결국은 총선에서 대폭망을 했다라는 어떤 여의도 정치연구소나 이런 데서 보고서가 들어오면 결국 이제 검핵관, 윤핵관 날아가고 친윤 날아가고 이제는 검핵관까지 날아가고 이제는 정치 세력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윤석열의 힘이 세다 보니까 누가 봐도 검사들을 앞세운 윤석열에 저항할 수 없는 정치 세력들이 한 발짝 물러나가 있는 것이고, 내년 총선 폭망하는 순간 왜 비윤계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냐면 조중동이 가만두지 않아요. 조중동, 조선일보는 심지어 내년 총선 패배하면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면 조중동은 검찰을 버려야만 또 다른 수구 세력들이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선긋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지금 자금력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고 배지들 10명, 20명이 이준석 신당 창당에 합류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내년 총선, 공천 탈락자, 그리고 총선 이후에 망한 국민의힘, 그러면 피난처가 이준석 신당밖에 없다라고 하면 다 글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총선 이후에 그리고 공천 이후에 먼저 컷오프 대상자들을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총선 이후에 4분 오열된 탈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때문에 이번 총선 졌다라는 비토 세력들이 나올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당에서 탈당을 안 하더라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요구할 때 이준석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준석은 무혈입성인 거예요. 이준석은 무혈입성인 거예요. 제가 왜 이준석이 위험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냐면, 이준석이가 아무리 신당 창당을 하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한동훈을 비판한다 그래도 이준석이가 민주당과 손잡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준석의 고향은 국민의힘이에요. 결국은 민주당에는 마이너스 되는 것이고, 고양이 새끼가 호랑이 새끼를 키워나와서 또 상대하기 버거운 한 명의 정치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준석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한동훈은 경쟁자.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해야지 이준석의 정치적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싸움이 예고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한동훈이가 날아가지 않고 한동훈이가 내년 국힘당 비대위를 잘 이끌어갖고 국힘당이 예상외로 과반 의석을 획득하거나 그러면 이준석은 정치 생명 끝나겠죠. 왜 개싸움이 벌어질 거냐? 한동훈과 이준석이가 결국은 경쟁자 관계가 돼야만 보수의 주도권 싸움을 해서 한동훈이 미래냐 이준석이 미래냐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은 윤석열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준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누가 봐도 한동훈의 성공은 곧 이준석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두겠냐고요. 오늘은 그래서 뭐 영남에다가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최근까지 떠들던 이준석이 느닷없이 서울 노원에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탈당 기자회견. 그건 뭐예요? 내 지역구는 노원이다, 서울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죠. 한마디로 한동훈이 너 쉽게 그렇게 성공하는 거 가만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당을 창당을 해서 내가 우리 당 후보가 당선은 못 될지언정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힘당 후보 떨어뜨릴 자신이 있다라는 일종의 한동훈과의 결전이에요. 우리에겐 땡큐죠.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요? 한동훈의 선곡은 곧 이준석에겐 죽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이가 수도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이 내년 어차피 이런 분위기로 가면 총선 폭망 가기이기 때문에 총선이 폭망해야지 비윤이 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이는 절대 국힘당에 돌아가지 않아요. 국힘당에 돌아가면 한동훈의 책임만 키워주는데 미래의 경쟁자인 이준석이는 한동훈보다 정치 경력이 10년이 앞서요. 그런 이준석이가 왜 한동훈을 돕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의미심장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 이후에는 연대가 가능하나 선거 전에는 연대 없다. 웃기죠? 선거 후에 연대한다는 건 뭐야? 윤석열의 실패, 검사들의 실패. 이제는 윤석열 물러나가라는 소리가 나올 때 국민의 힘을 살릴 사람은 본인이다라는 뜻이죠. 그런 게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밖에서 이준석이가 요즘 뭐라고 떠들어요? 이준석, 유승민 하나같이 떠드는 얘기가 있죠. 뭐죠? 김건희 특검 받아라. 김건희 특검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한동훈이 여러분들 이준석이나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수십 년간 정치한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이가 얘기하면 받을 거라고 상상을 해서 이 얘기를 던졌을 것 같아요. 못 받으니까 자꾸 긁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을 못 받으니까 밖에서 계속 윤석열과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윤석열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가 윤석열 정부의 개국공신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는요, 딴 사람들은 이준석의 신당 창당이 파급력이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가하지만 이준석이는 윤석열에게 매운맛을 보이면 보일수록, 김건희를 까면 깔수록 이준석은 국힘당에게 비토하는 세력들이 중도의 표가 이준석한테 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준석 신당 창당은 정의당보다는 지지율이 훨씬 많이 나와서 비례의석 5석은 확보하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일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까고 한동훈을 까는 겁니다.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김건희는 심각한 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 니들 캐비넷 깠다가는 나도 깔 게 있다라는 한마디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기가 신당 창당을 하는 순간 검찰의 캐비넷이 열리고 나를 죽이려고 분명히 들 텐데 그걸 미리 사전에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이준석이가 뭐라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는 심각한 비선이다라는 얘기는, 심각한 비선이라는 얘기는 무슨 뉘앙스냐? 본인이 들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입 벌리면 너네도 죽어줘. 이해하세요? 그렇죠? 뻔히 이준석이가 볼 때 너희들 또 캐비넷 열어서 내 신당 창당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CBS 박재영의 한판 승부에 나가서 그러면 비선에 관해서 당에 개입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직 뭐 들은 건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건 많지만 저는 이거를 절대 당대표로 하면서 알고 있던 사항이라서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니들 나 건드렸다가는 나도 깔 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사회자가 계속 구체적으로 비선이라는 증거를 물어보니까 방송 꺼지면 얘기해 주겠다. 오늘 이준석이가 탈당을 함으로써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은 윤석열과 끝에는 지난 대선같이 다시 손을 잡고 화해를 할 것이다라는 거는 물 건너간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는 순간
사실상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신당 파괴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동훈 지고 이준석이 뜨게 돼 있어요. 이준석은 계속 한동훈을 비판할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을 비판하면 할수록 중도의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따위로 이념적으로 민주당을 공세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여전히 공격적인 사람들은 너무 공격을 퍼부으면요. 이 사람들도 좀 공격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정치의 고관여층들은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대체로 약자의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지금 여러분들 사건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수사부에 있어요. 이미 그 주가 조작 일당들은 벌써 1심 재판이 끝나가고 구형도 당하고 막 감옥도 가고 있고 뭐 보석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모 씨가 누구냐면 이정섭이에요. 이정섭. 예전에 1년 전인가 제가 이정섭이가 선수로 뛰었고 이정섭이를 그러면 권오수가 이정섭을 어디서 알았냐? 권오수가 이정섭을 주가 조작 선수를 김건희에게 소개시켜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처음 이정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정필이를 김건희에게 소개시켜준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에요. 이정필. 그러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 주가 조작 선수는 어디서 만났냐? 도박판에서 만났습니다. 도박판에서 어떻게 만났냐? 권오수가 도박을 어디까지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썰이 있어요. 썰이 있습니다. 권오수랑 이정섭이랑 이런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나 돈을 한탕씩 해먹는 애들이 도박을 하다가 만났는데 이정섭이가 올인이 됐대요. 돈을 다 잃었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너 뭐하니? 그랬더니 저 무슨 펀드 매니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너 그럼 나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정필을 선수로 끼워서 전주인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죠. 이정필.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썰이에요. 썰이에요. 이거 사실 제대로 된 건데 썰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렇게 연결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주가 조작 선수들 있죠. 이정필 같은 애들 잡히잖아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이정필 선수로 소개되는 그런 선수들은 진짜 주가 조작범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재판부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선수들 이름은요, 진짜 주가 조작 선수들 아니에요. 피레미들이에요. 진짜 주가 조작 선수들은 해외에 있어요. 해외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사실 많이 추적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 어디에 진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있어요. 검찰에서 잡아갖고 재판부에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정필 이런 애들은 피라미드래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또 연관이 돼 있냐면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이건 얘기하면 좀 위험하겠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조금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김건희 최순실 통장 관리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응? 김건희와 최순실의 통장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김건희와 최순실의 통장 관리를 누가 해줬어요? 자유총연맹 이세창 회장의 아들 이지우가 했잖아요. 작년에 해줬잖아 내가. 응? 기억나요? 작년에 이세창 자유총연맹 회장 윤석열과 형님 동생 한다 그러면서 술 맞다이 먹는 전북의 깡패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이세창의 아들 이지우가 김건희 최순실의 통장 관리를 했다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가 취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세창이에요. 그거 제가 작년에 얘기해 준 거예요. 이지우. 우리 이명수 기자님 오셨네. 이지우. 제가 취재하고 있는 게 이 연결고리예요. 이것도 다 주가 조작의 연장선이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죠. 이지우가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사실상 중형을 선고를 받아서 공안에 잡혀 있을 때 이세창이의 집안이 또 이세창이의 형이 정치인이었거든요. 얘를 알게 모르게 빼왔어요. 한국으로. 한국으로 빼왔어요. 이지우를. 그리고 이세창이가 저희가 취재한 거에 의하면 윤석열이가 대선 경선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겠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되면 정당에 돈을 쓸 수 있지만 윤석열이가 경선에서 무슨 돈으로 경선을 치렀을 것 같아요? 경선에서는 자기 돈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경선에서는 자기 돈 써야 되는 거예요. 국힘당의 대권 후보가 됐을 때야 국힘당에 돈을 쓸 수 있지만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랑 대선 경선을 했을 때는 무슨 돈으로 경선을 치렀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왜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에 이 사건이 가 있는데 왜 이 사건을 여러분들 무혐의 처리도 못하냐. 이거 무혐의 처리했다가 검사들도 나중에 자기네들 죽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윤석열과 김건희 사건이라고 해도 검사들이 무혐의 처리 못했다가 나중에 자기네들 죽는 거 뻔히 아니까 그냥 이 사건을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뭉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사건 되게 커요. 이 사건이요 들여다보면요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세요? 여기 이재일 변호사 있나? 저기까지 다 연결돼요. 누구야? 구속돼 있는 애. 구속돼 있는 애 누구죠? 구속됐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잡힌 애. 누구죠? 김봉현. 이거 김봉현 사건이랑도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라임 사건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김봉현, 이세창, 이지우 다 연결돼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퍼즐 맞추고 있어요 지금. 김봉현과 이정필도 연결돼 있어요. 김봉현과 이정필도 연결돼 있어갖고 검찰이 그래서 김봉현을 왜 저렇게 가두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왜 김봉현을 저렇게 절대 밖에 못 나오게 하는지 아시겠죠? 절대 안 풀어줘요 김봉현. 김봉현이가 입 벌리면 큰 일 나니까. 이세창이가 숨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 1등 공신을 했던
이세창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이 다가오니까 이세창이가 숨어버렸잖아요. 이세창의 아들 이지우가 조작의 달인이에요. 조작의 위조의 달인입니다. 위조의.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것 중에 이세창이의 알리바이를 이지우가 만드는 거를 저희가 갖고 있어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돼요 이제. 이지우가 조작을 해서 이세창의 알리바이를 만든 거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래야지 나중에 안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어디까지 엮여 있냐면요. 김건희는요. 이런 주가 조작 선수들을 권오수랑 이런 사람들과 했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했을까요? 김봉현이 지금 깜빵에 가 있어요. 왜 김봉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깜빵에 들어가 있고 왜 못 나오냐?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하나만 했을까요? 진짜 선수들은요 해외에 도망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취재해보면 이정필은 피람이에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와 주가 조작했다는 이정필은 피람입니다. 이거는 이명수 기자도 처음 듣죠. 이거 작년에 제가 취재했던 거예요. 진짜 큰 거 하고 튀었던 놈들이 있어요.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거 배후에 있는 놈들은 다 해외에 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총선 전에는 하나 터뜨릴 거예요. 총선 전에는 꼭 터뜨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김건희 주가 조작은 단순히 김건희만 엮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이지우 씨 왜 내가 만나자니까 왜 싫다 그랬어? 왜 나와의 만남을 피하는 거야? 당신의 지인한테 내가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방모모 씨에게 내가 전화로 얘기를 했더니 나랑 만나자고 했더니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응? 이지후가 아니라 이지우. 이지우. 이지우가 제 방송을 애청한대요.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작년에 이런 얘기를 이세창이 얘기나 이지우 얘기를 저랑 돈탐사랑 얘기를 했는데 이지우가 돈탐사 방송을 보면서 저 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내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내가 이지우가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잡혀왔다가 아버지 백으로 공안에서 탈출하고 이지우가 누구랑 연결되니까 저 새끼 어떻게 알지? 이랬대요. 그래서 이지우가 내 방송을 유심히 본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냐? 제보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보자를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제보자는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끝까지 벌써 이 취재가 6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이 넘게 취재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이미 하나는 취재가 끝났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큰 것들이 있는데 물증 확보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지우 씨, 이지우를 잡으면요 어디까지 들어가냐? 조선일보를 잡을 수 있어요. 이지우와 조선일보가 아삼육이에요. 조선일보 기자들과 이지우가 룸사롱을 다니면서 형님 동생을 하고 다닙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알아요. 니들 어디 룸사롱 가는지도 알아 내가. 너 이지우 너 급하면 조선일보 누구누구 기자한테 전화해갖고 형 이것 좀 해줘. 야 녹취도 있어. 응? 너
조선일보 기자들 너 이주랑 니들 룸사롱 어디 룸사롱 가는지도 알고 있어. 응? 하여튼 이 사건이 단순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특검에서 뒤지다 보면요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요.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요. 정말로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왜냐면 이세창이가 전부 깡패를 배후에 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이세창이 주변에 의문의 죽음들이 있었어요. 김봉현 사건 때 의문의 죽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봉현 라임 사태 터졌을 때 의문사한 사람이 한 2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조만간 이것도 우리 장인수 기자가 전달력이 좋으니까 이명수, 장인수 저희가 이거는 직접 저희가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저희는 다 얘기를 해놨어요. 예, 그 다음에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갈까요? 네. 네, 이번엔 여러분들 민주당 오늘 낮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평호라는 사람, 저는 이런 내가 대장동 내가 경기 지역신문에다가 내가 제보했다. 여러분들 왜 이 시기에 지가 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런 걸 먼저 보거든요. 똑같은 뉴스를 봐도 박정명 기자가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박 기자는 이낙연 당시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윤영찬 30의원과는 상관없다고 밝혔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숨길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잘 봐요. 남평호가 누구냐면 이낙연 총리 민정비서관이에요. 총리실 민정비서관. 아니 잘 봐요. 왜 그러냐면 기자는요. 너 이거 누가 제보해줬냐라고 얘기하면요. 제보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쵸? 이상하잖아요. 저도 누군가 제보를 하면 아무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얘기해도 제보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끝나요. 근데 왜 이 시기에 박정명 기자는 남평호 씨한테 내가 줬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를 저는 계속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돌을 던지면 기꺼이 맞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제보자라고 밝힌 건 부패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양심의 발로다.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낙연이가. 저는 이낙연은 나간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범법자들과는 자기는 당에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를 제보해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궁지에 몰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대장동 사건은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사건이잖아요. 자기네들은 양심 선언을 한 사람으로 남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자기네들의 영역이 없으니까 결국은 중도나 이재명이나 윤석열 싫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신당 창당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제 말 맞죠? 그쵸? 저 지금 이재명 저렇게 대장동 사건 저 제보한 거 내가 민주당 사람이지만
어? 우리 이낙연 캠프에서 한 거다. 제가 볼 땐 그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말도 안 되죠. 이낙연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어떻게 민정비서관이 이런 큰 제보를 그 당시에 대선 경선 후보였던 후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상대방 후보의 이런 제보를 기자에게 합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 시기에 밝힌 이유는 이낙연은 이제 진보와 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별 통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체성은 이제는 중도 보수로 확장하려는, 봐라 이재명 저거 나쁜 거 우리가 밝힌 거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중도 보수들에게 어차피 신당 창당을 하려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표를 못 얻으니까 결국은 중원을 장악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결국은 이낙연 주변에 있던 사람들 무슨 짓 했나요? 한번 봅시다. 정운현 어디 갔어요? 이낙연 비서실장이었다는 놈은 윤석열 캠프로 쏙 가고,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죽이려고 언론에다가 대장동 사건 터뜨리고, 이낙연이야말로 민주당 대선 패배의 원흉이에요, 원흉. 그렇죠? 어떻게 한 지붕 아래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선거를 졌다라고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자기 캠프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질이 못나고 관리가 안 되면 내 캠프에서 나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 내가 떨어졌다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게 민주 진영입니까? 이낙연은 대선 패배의 원흉이에요. 저는요, 이낙연이 탈당하기 전에 저는 선제적으로 민주당이 이낙연을 추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이. 진짜로. 지지자들은 강하게 물어뜯으십시오. 응? 대선 패배,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윤석열 정부에 사는 이 원인이 이낙연의 책임도 크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탈당하기 전에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김부겸 총리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싫어! 나는 너랑 연대할 마음이 없어! 이러면 제가 좆됩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정세균 찾아가고 김부겸 찾아가고 했더니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나는 당직을 맡거나 이낙연과 연대할 의사가 없다. 정세균 총리도 신당 창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방시켜야죠. 응? 이낙연과 신당설 연대설에 불쾌하다. 나는 통합에 노력을 하겠다. 이때 또 우리 정치천재 우리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대표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도 하고 연락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에게 전화도 드렸고 문자 연락도 드렸고 지금 모든 길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재명은 계속 통 큰 정치 이렇게 품는 척해. 싸우는 건 우리가 알아서 싸울게. 우리는 추방시키면 되고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 끼어넣으면 돼. 그러면 옹졸한 이낙연, 이재명 사퇴 지 요구 안 들어줬다고 탈당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계속 연락 중이다. 통합 노력 중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에서 또 비주류에서 말은 비주류지만 이낙연과 전혀 친하지 않는 비주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당대표가 좀 끼얹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한동훈 같이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석. 예. 이런 거 말고
결국은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모습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단순한 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면백, 정근식 두 분 다, 이면백 선생님은 고려대 명예교수고요. 이분은 전통적인 진보학자예요. 그 다음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번 김은경 혁신이 뜰 때 혁신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정근식. 그러니까 왜 외부위원을 쓰냐면 또 괜히 또 그 정치인들 누구 시켰다가는 뭐 이재명 괜히, 원래 처음에 강금실 전 장관도 생각을 했었대요. 강금실 전 장관도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강금실 장관님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대표의 후원회장을 했대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후원회장을 하는 바람에 누가 봐도 강금실 장관을 영입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 공천권도 이재명계가 장악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을 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정치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조국 장관님도 참 정치 초짜인 줄 알았는데 좀 있으면 여러분들 이슈가 하나 뜰 겁니다. 뭐가 뜨냐? 조국 장관님이 내년 개혁진보연합,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조국 장관님이 같이 합세해서 개혁진보연합이 총선을 승리하고 개헌을 하자 그랬어요. 개헌은 블랙홀이잖아요. 이거 이슈를 띄웠어요. 지금이야 김건희 특검이 소용돌이로 가지만, 왜 그러냐면 윤석열 임기 1년을 단축시키고 4년 중임제로 가자. 얼마나 좋아. 윤석열 임기 1년 단축시키고 4년 중임제로 가자. 이거를 조국 장관님이 일단 띄웠어요. 내년 4월 총선 후 개헌, 윤석열 임기 단축 포함해서 12월 대선 던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4분 오열될 수 있는 이 연합정당이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대통령 임기 때 던졌는데 국회에서 무시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에 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때요? 부정평가가 높죠.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는 거는 하루라도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거의 70%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범진보, 범민주 계열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게 되면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1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의 임기를 1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 왜 민주진영에게 표를 몰아줘야 되는지 명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은 내년에 국회에서 200석 이상으로 몰아붙이면 식물 대통령이라서 1년 임기 단축한다 그래서 찍소리도 못해요. 국회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윤석열 앞으로 거부권도 행사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개헌 받아라. 던져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8년을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 개헌을 통하면 4년 중임제가 되면 8년을 할 수 있어요. 4년하고 중간평가하고 4년. 8년을 갈 수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어젠다를 던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개혁 진영에서 내년 200석 이상을 얻어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압승을 하면 부칙에다가 윤석열 임기 단축을 하자라고,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보수에 대한 현 상황에서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가지고 윤석열을 내년에 탄핵을 하더라도 지금 헌재 소장부터 해갖고 윤석열 다 친구 형님들 이런 사람들로 해놔갖고 윤석열이가 오히려 탄핵 기각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 힘으로 오히려 윤석열 임기를 1년 단축시켜버리고 4년이면 여러분들 바로 3년, 4년, 한 1년 반만, 그다음에 4년 중임제로 가는 부칙에 넣으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런 이슈는 김건희 특검이 좀 지나간 다음에 얼마든지 띄우면 됩니다. 그리고 총선 직전에 왜 민주 진영이 200석 이상을 가져가야 되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